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서울은요 밤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첫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많이 와요. 너무 많이 와요. 자, 오늘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이 서울과 수도권 전국 곳곳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반가운 첫눈이지만 출근길이 걱정입니다. 오늘 특히 눈도 눈이지만 강풍이 부는 곳에선 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요란한 비바람 소리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가로수와 신호등이 쓰러지고 입간판이 날아가는가 하면 달리던 화물차가 날아가서 화물차에 화물이 날아가서 도로에 떨어지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바람이 초속 20m가 넘으면 사람이 가만히 서 있기 힘들고 비닐하우스 등이 망가질 수 있는데요. 어제 강원 산지에서는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39m에 이르는 태풍급의 강풍이 불었다고 하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죠. 네, 강풍 속에 갑작스런 우박도 내렸는데요. 우박도 점점 커지면서 콩알만한 크기로 거세게 떨어져서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이런 강풍이 불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꽤 많은 눈과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특히 이제 차선이 잘 안 보이는 미끄러운 도로에서는 속도 줄이시고 시설물 관리,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월 27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지금 경기도 양평, 서울 동북권에는 대설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 서울 동북권에는 대설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초개인화에 맞춘 나노 트렌드 그리고 마케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장수직업 시간에는 이 늘어나는 4050 희망퇴직자 현황 그리고 재취업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오늘 드립니다. 방금 정답이 나왔는데 요즘 경기가 어렵고 기업 실적이 둔화되면서 기업 현장에서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퇴직 신청을 받아서 퇴직금과 위로금을 주고 퇴직시키는 일을 무슨 퇴직이라고 하죠.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을 앞당겨 하는 건데요. 무슨 퇴직이라고 할까요? 오늘 장수직업에서 살펴볼 텐데요. 잘 들으신 분들은 너무나 쉽게 맞힐 수 있지 않을까.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네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산지 쌀값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요. 정부가 시장 격리 등의 대책을 추진하면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비롯한 농수산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내놓은 수급 대책이 현장에서 먹혔다고 봐야 할까요? 이 산지 쌀값이 반등세로 전환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신고를 대상으로 조사가 시작되는 10월 5일자 기준 산지 쌀값 조사치 이후에는 이제 단경기에 접어드는 7월 이전까지 산지 쌀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게 보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15일 기준 조사치에서 소폭이긴 하지만 전해 대비 0.1% 금액으로는 43원 오르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20kg 전곡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45,781원을 나타낸 건데 이런 상황이 나타나자 향후 산지 쌀값이 회복세를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 이런 반등세를 보이는 걸까요? 그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통상적이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원래 근데 이제 최종 생산량 통계치가 전년 대비 한 3.2% 감소한 358만 5천 톤 정도로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2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따져보면 소비량이 352만 9천 톤 정도인데 총 생산량 358만 5천 톤에서 정부가 2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한 거니까 네. 여기서도 벌써 14만 4천 톤 정도 부족할 거다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벼멸구 심피해가 원래 좀 같은 심했죠. 그래서 네네. 피해를 본 벼도 이제 매입하기로 했는데요. 이것도 물량이 한 2만 5천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합치면은 부족 부분이 16만 9천 한 17만 톤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할 거다 이런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산지 쌀값 조사치라는 게 산지 유통업체가 소비지 유통업체에 판매하는 쌀값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칼자루로 지느냐 하는 것도 산지 쌀값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이게 이런 유통 역학 속에서 부족하다는 신호가 나오지 않으면 쌀값이 반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상이 딱 부족하다 이런 신호를 주는 것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정부 수급 정책이 약발을 받은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이게 또 반대로 너무 높아져도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산지 쌀값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시면은 조금 달리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이게 80kg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11월 15일자 기준입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조사치는 18만 2,800원 정도 되는데 지난해는 19만 9,200원 정도 그리고 최근 5개년 평균을 봐도 19만 8,9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도 이미 이전보다는 한 8% 넘게 떨어져 있다 이런 겁니다. 이 농민 입장에서는 인건비부터 비료, 농약 등의 생산비가 모두 오른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 견디기 힘들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것도 너무 이해가 갑니다. 이 쌀을 전업으로 생산하는 농민단체인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에선 어제 이제 볕값 보장을 요구하면서 집회를 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내년 시장에 유통될 쌀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러면 쌀값이 오를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근데 쌀의 원료라고 할 수 있는 벼를 사들이는 농협에서는 전년 대비 최대 10,000원 정도 이게 40kg 조국 한 포대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이게 10,000원가량 낮은 가격에 사들였는데 지금까지 큰 변동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벼값을 높이라는 게 요구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쌀값은 오를 것 같은데 벼값은 왜 안 오르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유통 구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농협을 한정해서 좀 큰 줄기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농민들이 생산한 벼 같은 경우는 지역 농협이나 농협 RPC에서 사고요. 이걸 도정해서 쌀로 만들어서 소비지 유통업체에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협이나 농협 RPC가 농민들의 벼를 그냥 위탁받아서 쌀로 해서 판매하고 난 이후에 이게 대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벼를 그냥 구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벼는 농민의 손을 떠나는데 이때 받은 대금이 농민 수입이 되는 겁니다. 이후에 쌀을 팔아서 농협이나 농협 RPC가 수익을 내고 못 내고 하는 거는 한 달이 좀 건너는 건데요. 그래서 농민 입장에서는 벼값이 사실 더 중요한 겁니다. 네, 이거는 좀 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소식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어떻게 많이 팔 것인가?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살펴보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나노 트렌드와 마케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야말로 어서 오십시오. 오늘 네. 고생하셨죠? 그러니까요.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가 정말 기어가더라고요. 다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출근길에. 네. 예. 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차를 끄시는 분들은 좀 빨리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주제가 나노 트렌드. 저는 이거 처음 듣는데 나노 트렌드라는 게 일단 뭡니까? 네. 그래도 한번 들어봤던 용어들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소비자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군집을 만들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 저희가 개인화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네. 30대 여성 그리고 뭐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군집화를 하다가 좀 더 나아가서 검색 기록과 같은 개인의 디지털 기록들을 바탕으로 해서 장바구니에 있는 것들을 추천한다든지 하는 초개인화라는 단어들이 있었고요. 2025년에는 트렌드 키워드들 중에 하나가 기본 제품이라도 내 취향에 맞는 토핑 또 꾸미기를 해서 나만의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는 토핑 경제까지 유행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의 취향이 다양해지고 잘게 쪼개진다. 이런 의미를 나노라는 키워드에 담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육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취향이 나누어져 있는 현상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개개인의 모든 취향을 맞추려면 그만큼 제품군이 다양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산이 돼야죠, 일단. 맞아요. 네. 그게 나노 트렌드의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국내의 뷰티 브랜드에서 올 여름에 인종별로 맞춤 쿠션을 선보여서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근데 무려 30여 종의 피부 색깔에 맞춘 와. 쿠션 또 파운데이션을 출시를 해서 흑인 인플루언서들이 그것을 리뷰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사실 처음에는 이 인플루언서가 흑인 피부 기반으로 출시된 제품이 검은색밖에 없어서 속상하다라는 영상을 먼저 올렸는데 이 브랜드에서 자사 제품을 30여 종의 컬러를 선물로 준 거죠. 야, 이건 너무 잘했네요. 네, 예, 그래서 예. 24년 9월 기준으로 5천만 뷰 이상을 기록을 할 정도로 인기를 얻었고요. 그래서 산업별로 소비자의 요구가 얼마나 세분화되면서 또 기업들은 이에 맞는 제품들을 어떻게 출시하고 있는지 나노 마케팅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 저는 그 흑인 인플루언서 그분의 마음을 완벽하게 공감한 이유가 제가 네. 생생정보할 때 이제 그때 다이빙을 굉장히 많이 다닐 때였거든요. 이제 피부가 점점 까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메이크업 해주는 친구가 여기까지다. 맞는 색깔이 그만해라. 없다. 지금 봐라. 끝에 걸로 하고 있다. 맞아요.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면서 예. 어쨌든 네. 그 취향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취향을 어떻게 다 맞춘다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가 비슷하게 한번 경험하는 게 신용카드 받을 때 그죠? 네. 그 뭔가 디자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카드사에서 무려 10가지도 아니고 365가지 네. 이 버전의 카드를 출시했다고요. 네, 예. 맞습니다. 과거에는 카드가 그냥 결제하는 수단에 불과했다고 하면 카드 자체가 개인의 스타일을 표현하는 아이템이 됐는데요. 그래서 특히 젊은 소비자들 대상으로 소유욕을 자극하기 위해서 고급스러운 디자인, 트렌디한 색상, 또 특정 브랜드와 협업한 카드 디자인을 내놓고 있어요. 근데 올 10월에 S카드사에서 기념일과 우주라는 컨셉의 365가지 카드 디자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생일과 같은 나만의 기념일을 선택을 하면 해당 날짜에 찍힌 우주 사진을 가지고 우와. 카드를 만들어줘요. 멋진데요? 네, 그래서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의 허블 망원경이 30년 동안 촬영한 우주 사진 중에서 365가지를 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만의 그 맞춤형 콘텐츠에 관심이 높은 MZ세대들이 카드 봉투까지 우주 디자인을 활용해서 감성적으로 꾸몄더니 역시나 스스로 리뷰를 해주면서 확산을 하고 있고요. 나만의 또 특별한 날들에 이런 우주 사진이 있더라라고 하면서 그냥 홈페이지 자체를 캡처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아야 서너 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의 디자인을 내놓았다는 게 참 새로운 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아이디어 진짜 괜찮네요. 그리고 식품업계에도 그 소비자의 세분화된 취향을 고려한 나노 트렌드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뭐 제로 음료들은 당연히 아실 테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음식의 단백질 함량을 높이 함유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거트라고 하면 묽은 제형의
설탕이 조금 가미된 그렇죠. 요거트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즘에는 제로 슈가 요거트 거기다 단백질 첨가 와. 요거트에 제형 역시 꾸덕한 식감부터 묽어서 마실 수 있는 요거트까지 조합을 해서 계속해서 제품이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수십 가지 맛의 닭가슴살이 이미 출시돼 있어서 그렇죠. 예. 식사 대용품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다이어터들과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간식까지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나노 트렌드가 뭔지 알 것 같네요. 네. 네. 그 건강한 음식도 세분화될 뿐만 아니라 패션도 이 비건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는데 패션의 비건은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우선 비건 패션이라는 이 키워드를 얘기하기 전에 동물 모피에 대한 논란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동물들의 학대 논란부터 사육 과정에서 생기는 환경 오염까지 사실 글로벌 브랜드들도 모피 소재의 제품을 이제 만들지 않겠다라는 선언들을 10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확대가 돼서 동물들의 털로 만든 제품이 아니라 환경을 해치는 합성 섬유들까지도 활용을 자제하겠다라는 움직임이 비건 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죽이나 실크 같은 이런 소재들을 친환경 소재로 변화를 시켜서요. 재활용 섬유를 활용한 비건 실크 제품도 있고 또 버섯이나 파인애플을 활용한 비건 가죽 제품도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버섯에서 나온 뭐 폐기물, 과일에서 나온 그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들을 가공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 친환경이나 식물성 소재의 아이템들이 사실은 디자인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소재도 제한적이었는데 이제는 아이템들이 점점 더 세분화돼서 비건 패션을 지향하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넓어졌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그 나노 트렌드 덕분에 SNS에서 인기 레시피를 제품으로 출시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역시 SNS상의 인기 조합이나 레시피들은 많이 있어 왔어요. 짜장라면과 동물라면의 조합 알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네, 이게 제품으로 출시가 된 지도 벌써 한 4년 정도 됐는데 사실은 이거는 방송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이상한데 네. 예, 아실 그쵸, 거예요, 다들 여러분. 제품명 예,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2013년부터 방송에서 꾸준히 언급이 되다가 영화 기생충의 전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2020년에 출시가 됐거든요. 근데 이 기간이 약 7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SNS에서 유행하는 시기하고 정식 제품 출시의 시점에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패밀리 레스토랑의 대표 메뉴인 파스타를 라면으로 만드는 레시피가 최근 1, 2년 동안 굉장히 유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라면 회사에서 바로 올해 이 레시피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단순히 매운맛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매운맛 안에서도 다양한 맛을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운 라면의 안에 매운맛 플러스 고소한 풍미 또 부드러운 식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인기 레시피를 빠르게 제품화를 했다고 해요. 또 하나 소개를 드리면은 그 혹시 외국 관광객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바나나 우유하고 커피를 섞은 음료 아세요? 네? 바나나 우유랑 커피? 네. 처음 들어보는데. 네, 그렇죠. 이렇게 처음 듣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아직은 되게 한정적인 소비자들에게만 유행을 하고 있는 건데 편의점에 있는 바나나 우유, 뚱뚱한 바나나 우유와 노란색. 편의점에 있는 인스턴트 커피를 조합을 한 음료인데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 관광객들이 이 조합을 굉장히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달달할 것 같은데. 맞아요. 한번 오늘 드셔보시면. 예. 네, 그래서 역으로 수출된 것처럼 외국인들한테 먼저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 유행을 하게 됐는데 이 제품이 또 올해 프랜차이즈 카페부터 편의점까지 지금 너도 나도 메뉴를 정식으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기업들이 사실 충분한 고객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제품화해서 출시할까? 위험하지 않나? 예.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저도 처음에 했었는데 사실은 규모가 좀 작은 고객층이라고 하더라도 그들만의 취향을 제품화시켰을 때 일단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팬심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그들이 당연히
SNS에 확산을 시켜주면서 파급 효과도 같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측면에서도 하나 좋은 게 네. 고객 규모가 작은 만큼 투입하는 비용이 또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 절감 효과도 있어서 이렇게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경우가 기업 입장에서의 나노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은 말들만 많이 나왔는데 좀 이 소비자의 취향을 세분화하는 게 아니라 가격을 세분화해서 논란 중인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요. 네, 우리 모두가 겪었는데 OTT 서비스들이 처음에는 한 가지 구독료 옵션을 내놓았다가 광고를 일부 시청하는 버전, 아 맞아요. 네. 예. 몇 명의 지인과만 공유할 수 있는 버전 이렇게 화질로 나누기도 하고. 맞아요. 예. 이렇게 이용 패턴을 기반으로 가격 정책을 바꿨을 때 부정 여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공유 숙박 사이트에서도 숙박 가격은 저렴한데 청소 서비스는 없고 청소비는 무조건 옵션으로 지불하는 그런 게 또 있어요. 네, 이런 예. 식으로 가격 정책을 세워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도 최근에 싱가포르를 다녀왔는데 마트에서 제가 시원한 음료를 하나 샀어요. 그런데 계산하시는 분이 이거는 시원한 음료니까 가격이 더 비싼데 괜찮냐? 진짜요? 네,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못 알아들은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싱가포르의 일부 마트에서는 똑같은 음료라도 상온 음료와 냉장 음료의 가격이 다르게 책정돼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무섭네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온라인에서 찾아보니까 유럽 등지의 마트에서도 있어서 이미 있는 일이라서 여행 카페에서도 외국에 나가면 조심해라. 또 바로 마실 음료가 아니면 상온에 있는 음료를 사라. 이런 조언 글들도 있더라고요. 가격 차이가 좀 있나 보네요. 네, 맞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예. 그래서 한 500원에서 1,000원 사이에 가격 차이가 있더라고요. 세상. 네. 그래서 제품이 나노 단위로 세분화되기 시작했다고 해서 반대로 가격을 지나치게 세분화하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기도 하고 또 역으로 불신이 생기기도 하니까 기업들은 가격 차이가 가치 차이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고민을 해보면서 나노 트렌드와 마케팅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멀리 봐줬으면 좋겠어요. 자, 자칫하면은 이제 불신과 혼란만 생길 수도 있다는 점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지금까지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직장은 나와도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를 위한 장수 직업 시간입니다. 경제 한파가 덮치면서 거의 모든 업종에서 기업들이 희망퇴직을 폭넓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퇴직 대상자가 50세 이상뿐만 아니라 40세까지 낮춰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40대와 50대 퇴직자들의 재취업 준비와 자격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 비전의 최진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근데 저 지금 개인적으로 되게 놀랐어요. 50세뿐만 아니라 40대 직원들의 희망퇴직이 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주로 이런 희망퇴직자나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교육하다 보면 50대가 사실은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래서 50대에는 내가 젊어서 일을 좀 해봤으니까 두 번째 일을 선택을 할 때는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이렇게 생애 설계를 사실은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 올해 들어서 유독 40대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교육할 때 40대는 그런 은퇴 후나 아니면 여유롭게 사는 이 삶이 아니라 아직은 이 일의 전쟁터에서 아직은 일을 하셔야 되고 커리어를 쌓아야 되니까 이런 변화 관리라던가 아니면 커리어 개발이라던가 이런 쪽에 집중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저희가 정부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전직 관련 프로그램들도 대부분 50대, 60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올해는 이런 젊은 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따르게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40대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야, 그렇군요. 제가 이제 40인데
40대 직원들의 희망퇴직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사실 40대가 알고 있을 것 같지만. 네, 그렇죠. 예. 기업의 구조적인 개편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구조적으로 그 개편되다 보니까 퇴직 위로금을 제공하니까 그래도 뭐 이 기회에 조금 더 목돈 마련해서 나와야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 기업도 워낙 경제가 불황이고 인건비가 부담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신입사원보다는 고경력의 이런 분들을 먼저 구조조정하다 보니까 또 40대까지 이게 내려온 겁니다. 점점점. 진짜요? 네네. 와. 그리고 근데 40대는 어떻게 생각하면 한창 일할 때인데. 네, 그렇죠. 네. 40대는 한참 일할 나이인데 그리고 또 이렇게 40대가 나오는 이유 중에 또 하나도 사회적 변화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좀 가정적으로 변했거든요. 일만 해 이게 아니라 조직과 우리 회사 내가 몸담았던 회사를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해서 내가 커리어를 쌓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제는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은 좀 적당히 하면서 가족적인 환경에서 가정을 돌보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 이런 조직 문화가 확산되니까 조금 너무 힘들거나 내가 뭐 워라밸이 좀 안 되거나 아니면 와이프하고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서로 조금 공동 부담을 해야 되는데 한쪽만 너무 부담 시키고 이러면 이게 또 이제 불화가 생기니까 그렇죠. 안 되죠. 예. 내가 그런 조건을 공동 육아를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좀 찾아서 또 이직을 하다 보니까 40대도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직도 있고. 네네네. 예, 예. 야, 참 씁쓸합니다. 근데 희망퇴직이 증가하고 있는 산업 분야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우리가 할 때는 막 대기업, 삼성, 뭐 SK 이렇게만 보고 계시는데 네. 사실은 산업 업종별로 또 분야별로 많이 있긴 합니다. 요즘 건설업 쪽은 워낙 불경기라는 거 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많이 퇴사하시고 다른 일을 알아본다라는 건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지만 통신업 같은 경우도 많이 눈에 통신이요? 띄고 네, 통신업 중에서도 SK텔레콤하고 KT 같은 경우에 이 기업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원래는 희망퇴직 거기 잘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잘 되고 있죠.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이런 인건비의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기존의 SK텔레콤도 뭐 퇴직기로금이 5천만 원이었다면 올해는 뭐 3억 정도를 주니까 이게 좀 나와야겠구나 생각하시는 야, 분들도 엄청나네요. 계시고 예, 예. KT도 뭐 이렇게 인력 재배치라고 해서 자회사로 좀 이동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만의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마 청취자들이 좀 듣기에는 유통업 쪽 관련해서 할 때 이마트 또 많이 많이 가시잖아요. 네, 예. 이런 신세계그룹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영업 손실 때문에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올해. 그리고 롯데 면세점도 우리가 여행 그렇게 많이 가는데 면세점 그럼 호황인 거 이해가 아니야? 안 되네요. 그런데 예. 사실 저만 같아도 해외여행 갈 때 예전 같아서는 면세점에서 좀 많이 샀는데 지금은 거의 일체 안 삽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통업 쪽, 면세 쪽에서도 많이 이런 희망퇴직을 받고 있고 뭐 G마켓이라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쓱닷컴 뭐 이런 데서도 희망퇴직을 받고 있으니까 유통업도 지금 문제라는 거죠. 네네. 뭐 배달 이거 빼고는 나머지 유통은 힘든 거고요. 제조업의 대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외 계열사를 중심으로 해서 약 30% 인력 감축 계획을 그거 하고 엄청난 있고요. 건데. 그렇죠. 예. 또 LG 계열도 마찬가지고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생산직뿐만 아니라 사무직도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2019년 이후로 5년 만에 처음으로 이 사무직 희망퇴직을 받고 있고요. 게임 회사인 뭐 NC소프트 정말 게임 얼마나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요. 게임 회사인 NC소프트나 뭐 네이버나 아니면 카카오나 이런 IT 업계도 희망퇴직을 또 받고 있고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이요. 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표 기업들이 저렇게 흔들릴 정도면 그 밑에 중소 중견 기업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우리의 이제 주식 시황만 봐도 힘들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 여파가 계속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유독 봤는데요. SK온은 희망퇴직을 뿐만 아니라 무급휴직을 주는데요. 무급휴직 중에 학사나 석사나 박사 쪽에 계속 공부를 할 거면 회사에서 50% 학비를 지원해 줄게. 이때 너는 그냥 공부 좀 이 시기에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배터리 산업도 그렇고 이게 어려운 시기니까 차라리 그 시기에 공부를 하고 다시 와. 우리가 좀 좋아지면 그때 와라. 그 대신 이제 무급휴직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대기업이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구조조정을 위해서 50대뿐만 아니라 40대도 이렇게 젊은 직원으로도 대상으로 좀 많이 넓혀가고 있습니다. 사실 KBS도 희망퇴직 2번 받았었거든요. 예, 꽤 많은 사람들이 나갔고
잘 참으셨습니다. 전 제 스스로를 잘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희망퇴직을 해야 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또 얼마 전에는 그 방송 중에 그런 사연도 오긴 했거든요. 10년 다녔는데 그 10년 동안 이제 아침 방송 들으면서 힘을 냈는데 최근에 나왔다. 그래서 딱 그 사연을 봤는데 왠지 이렇게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나갈지 말지 어떤 거를 좀 고려해서 결정하면 좋을까요? 일단 희망퇴직을 신청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고민에 있으시다면 퇴직 위로금이랑 아마 그 회사에서 주는 재정적 지원 네.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보통은 3년치 급여를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좀 많이 주고 있는 편인데요. 만약에 3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40대 50대면 거의 8천에서 뭐 1억 정도 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 생활비를 매번 쓰던 그 패턴 생활 패턴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달에 한 400, 500 정도 쓴다고 해도 1년이면 벌써 5천, 뭐 6천, 6천이 네.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한 잘해야 5년 못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헤드헌팅 할 때도 이직을 하려고 하면 지금의 주는 급여가 인상됐다고 보지 말고 5년 후에 나의 커리어가 이 정도의 급여를 충당할 수 있는지를 보고 저희가 옮기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도 위로금을 딱 받았는데 3억을 받았는데 5년 후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가지고 경력이 커리어가 그만큼 쌓일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다니는 회사의 조건보다 훨씬 더 낮은 조건으로 안 좋은 조건으로 갔을 경우에는 급여도 좀 더 낮아지고 그러면 그때 갔을 때는 그 정도의 지금의 이런 고정적인 수익이 안 들어오니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게 손해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재정적 안정성을 살펴보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희망퇴직 이후에 내가 재취업이 가능하느냐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냉정하게 봐야죠. 그렇죠. 예. 업종 자체가 지금 불경기라고 하면 내가 희망퇴직을 해도 작년까지는 사실 제가 교육시키고 뭔가 컨설팅을 해서 이분들이 취업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올해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이 경쟁력 자체에서 너무 힘들어진 거죠. 취업에서. 그래서 우리가 경력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 있지 않습니까? 워낙 공급자들이 많으니까 뽑는 사람은 기업은 몇 명 안 뽑는데 너무 많은 지원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급여 조건 적게 줘도 되겠네?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걸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네. 점점점 조건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니까 미리 지금 아마 채용 공고를 검색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직종에서 내 산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뽑고 있는지를 채용 공고를 보시고 내가 뭐 이렇게 이직을 해도 좀 갈 곳이 있겠다. 라고 여겨지면 그때 이제 희망퇴직을 하시는 거고 우리 오 아나운서처럼 저는 제가 갈 곳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네, 하시면 그냥 정확히 계셔야 알고 있죠. 그죠? 그냥 네.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희망퇴직하기 전에 좀 목표가 정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재취업을 할 건지 아니면 창업을 할 건지 아니면 좀 더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해서 뭐 이런 공헌 활동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나는 아예 새로운 일을 좀 도전해보고 싶어요. 라고 해서 나온다고 하면 나오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런 경력 목표가 없이 그냥 나오시면 그때는 좀 문제가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면 먼저 희망퇴직 하셨던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유튜브 특히 같이 일하던 사람들. 네, 그리고 같은 선배들이나 네. 그 전 보통은 뭐 3년 전에 뭐 몇 년 전에 이렇게 희망퇴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아니면 유튜브에도 요새 희망퇴직하신 분들의 사연들이 워낙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조금 내가 내야 될 희망퇴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요. 현실적으로 최 대표님 절친이 현재 희망퇴직을 고민하고 있다면 뭐라고 지금 right now 어떻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저는 뜯어 말리죠. 저는 뭐 듣지도 않고. 저는 네. 제 절친이라고 하면 정말 말릴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이쪽 취업 쪽에 올해로 26년 차 경력을 갖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패턴과 얼마나 많은 이런 분석들을 좀 많이 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나와도 돼.
라고 말해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있다. 네네, 그럼요.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요? 그럼요. 지금처럼 이렇게 전 산업적으로 전체가 다 나오는 이런 시기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우리가 2년 3년 전에 한참 금융 쪽에서 온라인 금융 네. 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굳이 금융사에 있지 않아도 아무래도 위로금을 받고 나와서 네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해. 맞아. 근데 차라리 그때 그게 나을 거야. 위로금 엄청 세게 줬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요. 네, 그렇게 하면 나오셔서 이분들이 재무설계 쪽으로 가시던가 무슨 특강을 좀 하시거나 재무 강의를 하시거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가셨어요. 취업도 컨설팅 쪽으로도 많이 가시고. 네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이미 포화 상태인 거예요. 중장년이 나와서 할 수 있는 또 직업상담사 쪽도 워낙 많이 하시고 경쟁도 자격증을 힘들게 땄는데 취업은 또 안 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저는 좀 말리고 싶다라는 거죠. 다만 현재 직장에서 너가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였는지는 물어볼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만약에 막 죽을 것 같다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희망퇴직을 하고 하는 게 본인 삶의 질이 좀 좋아졌다. 그러면 건강도 좋아지고 그렇다라고 하면 희망퇴직을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최 대표님이 보는데 제가 절친이에요. 예를 들면 나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최 대표님이 볼 때는 그렇게 죽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 정도의 죽을 것 같은 건 다른 회사 가도 똑같이 또 발생이 해. 이런 정도는 제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본인이 직장 내에서 이 회사가 지금 급여가 좁고 조건이 안 좋고 지금 약간 조금 경제적으로 시황이 안 좋아서 그렇긴 하지만 불안정하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이 회사가 좀 기술력은 있어 라던가 그래서 기술력이 있어 그러면 조금 참아볼까 이 정도 된다면 저는 말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잠재성을 보고 조금 같이 견뎌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근무하는 이 곳에서 내가 인간관계 팀원들하고의 사이가 어떤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팀원들하고 사이가 좋으면 힘들어도 같이 의지하면서 으쌰으쌰 참거든요. 예, 가게 되죠. 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대기업을 가고 아무리 좋은 경력직을 인정받아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사람들하고의 불화 때문에 그만두신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는 거예요. 퇴사하시고 나서 다른 회사를 갔을 경우에 그래서 저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팀원들이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좋다면 저는 말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참을게요. 네. 그래도 어쨌든 희망퇴직을 고민하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고요. 현실적으로 선택하는 분들도 많고 혹시 알아두면 좋을 정부 지원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정책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정부나 기업에서도 이런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특히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큰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재취업 교육, 재취업 서비스라는 교육을 회사 자체에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퇴사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하시면 되는데 회사 규모가 좀 작아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재취업 교육이 없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이런 교육들을 좀 시켜주고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도 이렇게 서울런 4050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서울런 4050 프로그램. 네. 예. 이 40세에서 64세까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무교육이나 인턴십이라던가 기업 연계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40대 분들을 위한 교육도 워낙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교육에 무료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망퇴직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십니다. 네. 보통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나오면 실업급여 못 받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발적인 사유 중에도 부득이한 사유라는 걸 인정받습니다. 이 희망퇴직 같은 경우에. 예.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예, 오늘 장수직업 시간 4050 희망퇴직자들이 급증하는 최근 상황 그리고 도움될 조언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커리어비전의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희망퇴직이었습니다. 3343님. 퇴직이 희망이라니 점점점. 그러게요. 희망이 퇴직했나 봅니다. 6465님도 정답 보내주셨고 7188님. 신랑 퇴직까지 3년 남았네요. 묵묵히 일하는 우리 신랑 무한한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경찰 여러분도 파이팅이라고. 아유, 7188님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멋진 것 같습니다. 또 7638님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원 지역에 대설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무사히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전 내일 돌아올게요. 동훈 씨는 운전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난